하이라이트 마감 노트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트럼프의 피격,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층 더 높아진 트럼프 당선 가능성, 비트코인은 6만 달러까지 치솟았고요. 더불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 역시도 피해주와 수혜주 찾기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거래소 시장 안에서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함께 수출주의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음식료 쪽, 원전 쪽, 방산 쪽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피해주로 지목받고 있는 2차 전지 쪽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거래소 시장 0.08% 현재 구간 약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2,8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 분위기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떤가요? 네. 코스닥은 정오르기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파란불이었다가 점심 먹고 나서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0.04% 아주 약보합권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만 사고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은 트럼프 관련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방산, 원전, 그리고 전쟁 후에 재건 관련주들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수 따라가지 않고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어서 혼란스러운데 더 혼란스러운 기분입니다. 자, 오늘 오후 그리고 한 주의 투자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딜사이트 TV 마가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핫한 이슈들 점검을 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눈앞으로 다가온 체코 원전 기대감, 원전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폴더블폰 대세론 관련주 전략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연기가 됐는데 자율주행 쪽 전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원전주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세론 시작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2009년, 2010년대를 이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첫 사례가 이제 바라카 원전이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본사업 수주 이후에 이제 주가가 더 올라왔었고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앵커님도 기대감을 얘기를 해왔지만은 사실 우리가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이번 정권에 대해서도 정책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큰 틀에서 거의 박스권 안에서 계속 꾸준히 맴돌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이유가 본사업 수주가 아니고 뭐 흔히 뭐 신한울 원전에 대한 유지 보수나 이 연장권이나 이것만으로는 사실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집트든 뭐 사우디든 아니면 프랑스든 영국이든 여러 국가들의 이 본사 수주권이 나와줘야 주가가 더 큰 밸류를 쌓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체코 우선 협상자 선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슈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체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그 이외에 루마니아도 있고 폴란드 2차 퐁티누프 2차 원전 수주도 있을 거고 그 영국의 심지어 오늘 그 독일 폐쇄 국가 유럽 폐쇄 국가 중에 두 개가 있습니다. 독일이랑 이탈리아. 그중에 이탈리아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원전을 다시 한번 재추진하겠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워낙 사실 글로벌 시장 자체가 에너지 수요에 대한 쇼티지 현상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전이 어느 정도 시장에 답인 것처럼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이번 체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됐네? 됐다는 이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폴란드나 루마니아 쪽에서도 후보 협상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 위치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좀 크게 원전은 기대를 해볼 만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의 수요가 폭증하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 수주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관련주 전략 세워봐야 한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SMR 관련 기대감도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수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관련 이슈들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지금 뭐 SMR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나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크게 얘기하면은 대형 원전이 한 14년에서 15년이 걸리고 SMR 같은 경우 대략 5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쇼티지 상황에서는 대형 원전은 많은 에너지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은 지금 당장으로는 SMR 쪽에 수요가 굉장히 크고 특히 미국 시장의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도 후보도 마찬가지고 바이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수요는 더 커질 거고 특히나 AI 관련된 뭐 오늘도 뭐 오픈 AI에서도 향후에 26년, 27년부터는 원전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일단 SMR 원전 쪽에서는 우리나라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한전 산업 같은 경우 이제 설계 쪽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나라와 이제 사우디와 관련된 스마트 100 사업도 같이 이제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표준 체계를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만들고 나서야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향후에 시공을 할 때에도 그 설계에 대한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좀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반적인 좀 인프라는 좀 쌓아가는 좀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주 내에서 우리가 지금 잡아봐도 되겠다 하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뭐 저희 당사에서도 리포트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한전 기술이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두산 에너비도 좀 괜찮긴 하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대형 원전을 만약에 15년 아까 가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전 KPS 같은 경우가 15년 뒤에 매출액이 인식이 되고 대략 우리가 한 7년 정도, 5년 정도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 뭐 토지도 사야 되고 이 뭐 설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설계 작업을 하는 게 7년째부터입니다. 그때부터가 한전 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출액이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모레 체코가 이제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되고 향후 본 사업 수주를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7년 뒤에 밸류를 땡겨볼 수가 있기 때문에 총 이게 30조 사업이죠. 네. 30조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밸류를 쌓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가는 충분히 우리가 2010년도에 특히 한전 기술이 아마 2010년도가 14만 원일 겁니다. 지금 네. 7만 8천 원이니까 그 정도 가격대가 왜 그렇게 올라갔는지는 예전에도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체코, 사코, 나중에 루마니아나 뭐 폴란드 둘 중에 하나는 되겠죠. 또 그렇게 하나 둘씩 밸류를 쌓이는 과정을 우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갈 원전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포트 내에서도 뭐 많은 비중은 아니더라도 원전의 종목은 저는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있어야 조금 소외당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원전 쪽을 좀 유망하게 보는 시각이 많고 성장성 살아있기 때문에 포트 안에서 원전주 한 종목은 갖고 있는 게 좀 든든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서 한전기술 원전주 내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폴더블폰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언팩 행사에서 AI 폴더블폰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애플도 관련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업체들도 발빠르게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시장 이슈들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뭐 사실 우리나라 갤럭시 시리즈가 처음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6까지 나왔습니다. 그 한 6년, 7년 정도가 이제 걸렸는데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거의 60%, 그 70% 이제 시장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올해 상반기에도 아마 여러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화웨이가 본격적으로 폴더블 시장 들어오게 되면서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아너나 뭐 오포나 비보나 여러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하나둘씩 폴더블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예전에 파이넴텍 회사를 탐방을 다녀왔을 때도 하웨이 폰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정말 가볍고 그만큼 기술력이 엄청나게 지금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흔히 물방울 힌지라고 해서 굉장히 주름을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 왔었고 올해 작년에 삼성전자가 대략 1,400만 대에서 1,500만 대 만들었는데 올해 시장 자체가 2,600만 대까지 시장 규모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물론 오늘 아너가 그 신제품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를 조금 비꼬았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어느 정도 수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삼성이
잘하냐, 뭐 화웨이가 잘하냐보다는 이 폴더블 시장이 폼팩터의 시장이 새롭게 개척되어 가고 있다는 측면이 좀 수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흔히 많이들 알고 있죠. 뭐 파이넴텍, 뭐 KH바텍, 켄트로닉스, 뭐 세경 하이테크 같은 이런 뭐 종목이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은 이 네. 시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뭐 수혜주로 지목이 되는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시장에서 워낙 폴더블 시장의 고성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수혜가 예상되는지 수혜주 찾기에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카메라 모듈 쪽, MLCC 쪽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요. 어느 쪽 좀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이번 갤럭시 행사를 정말 유심 있게 본 게 우리가 뭐 와치도 나왔고 네. 링도 나왔고 근데 시장에서 사실 주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건 갤럭시 폴드 쪽입니다. 폴드 쪽의 주름 쪽이 개선이 어느 정도 거의 한 80, 90%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개선이 됐다라는 거는 향후에 애플 팀쿡 대표도 계속 꾸준히 원했던 게 한국의 이제 여러 업체들에게 나 이거 주름 없애줘. 이거 아니면 안 할 거야. 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얘기를 하는 게 UT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핸드폰 뒤쪽에 있는 윈도우 글라스 커버 윈도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UTG나 이제 UFG 흔히 UTG 같은 경우가 울트라 씬 글라스 거기다 UFG가 울트라 플렉서블 글라스입니다. 그만큼 이제 유연하게 이 유리판 기판을 굉장히 펌핑하게 펴줄 수 있는 건데 미국에 있는 코닝사와 이제 UTI가 이걸 주름을 펴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같이 협력을 맺었습니다. 이게 한 2천만 달러 정도 이제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협약을 맺었고 만약에 여기 아이폰 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UTI가 가장 큰 이제 수혜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근데 왜 삼성 갤럭시 얘기를 했는데 왜 애플 쪽에 얘기를 하냐? 사실 우리나라 갤럭시 핸드폰 관련 수혜주들은요. 물론 저도 이제 아까 단말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는 가격단을 계속 낮추기 위해서 2호나 3원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그걸 무엇을 얘기를 하냐? 가격 자체를 계속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실적이 사실 그렇게 옛날처럼 이게 띄우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팔렸다며 팔린 만큼 이게 실적에 크게 퍼포먼스가 올라가지는 사실 쉽지는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들도 중국 고객사와 손도 잡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는 봐볼 필요가 있다. 왜 그동안 파이낸텍과 KH바텍 이 주가가 그렇게 많이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도 주가가 못 오른 이유가 아마 그쪽에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플 쪽에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향 업체 중에서 주목을 해주셨어요. UTI, 유망주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사실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요. 네. 오후장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갑자기 확 치고 나오고 있어요.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도 네. 어떤 분이 삼전 확 튀니까 내가 다 혼란스럽다라고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삼성전자 흐름도 잠깐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은 뭐 87,000원대가 최근에 뭐 올라왔었고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뭐 더 이상의 모멘텀이 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7월 31일 날 이제 컨퍼런스 콜이 열리는데 결국 지금 시장은 이제 블랙엘 가속기죠. 이제 엔비디아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7월 한 다음 주부터인가 이번 주부터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엔비디아 컬 테스트 통과되는지 여부 아마 7월 31일 날 어느 정도 일정을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정영은 부사장도 기존에 이제 파운드리 뭐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레거시 HBM인데 사실 파운드리 쪽은 쉽게 고객사가 생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럼 제치고 레거시 쪽에 캐피스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HBM 양산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번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0조가 나왔는데 흔히들 계속 얘기가 나오죠. 실적 마사지 한 거 아니야? 기존에 3분기에 있던 거 재고 환입시켜서 규모 넣는 거 아니야? 그럼 그 3분기 실적을 어떻게 생각해? 그럼 그 3분기 실적을 뭐로 때우느냐? HBM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여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럼 이게 8월 달부터 HBM3E 8단 반도체를 먼저 양산을 하고 빠르면 3분기 마지막 아니면 4분기 때 12단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시장은 SK하이닉스 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HBM 시장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가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 컨콜에서 HBM 양산 여부에 대한 발언들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된 기대감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매수 주문들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흐름 간단하게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로보택시 관련 이 자율주행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또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로보택시 공개가 연기가 되면서 주가가 또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를 두고 시장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UBS에서는 뭐 테슬라 매도 리포트를 내놨는데 또 일각에서는 10월에 공개하면 더 완성도가 높은 게 공개가 될 거다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자율주행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작년에 레벨 3단계 자동차가 사실 우리나라 현대차, 지구공도 사실 나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언젠가는 라는 표현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테슬라 이런 FSD가 적용된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만약에 상하이 쪽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시장 자체는 우리가 뭐 전기차 시장의 부족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테슬라가 또 한 단계 한 발 더 앞서 나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반적인 설계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디자인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크게 뭐 한 달, 두 달 차이라면 사실 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전기차 수요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만약에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이 FSD 시장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의 문제라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앨런 머스크도 잠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전기차 판매 안 해도 돼. 대신에 우리는 이 FSD 구독 서비스만으로도 엄청나게 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막 이쪽 시장이 치고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들 전 충분히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 흐름으로 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봐야 한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떤 점에 좀 포인트를 두고 바라봐야 될까요? 자율주행 쪽. 네,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여러 실적이 플러스로 아직 나오는 회사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없긴 하지만은 네. 물론 그나마 넥스트 칩이 내년에 이제 상반기 때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이것도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올해 7월 달부터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ADAS 의무 장치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결국 사고 기록에 대한 의무 장치를 합니다. 결국에는 자율주행의 모태 초반은 결국에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 이게 안정성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완벽하게 테스트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우리나라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현대차나 기아나 해외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까지도 이미 고객사를 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레벨 3단계만 완성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여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은 저는 문제는 충분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정책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게 중국이 먼저 나오면 그날 또 우리 한국 쪽에 만약에 테슬라도 FSD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네. 여러 모터렉스도 있고 뭐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도 있겠지만은 넥스트 칩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조금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모멘텀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주 안에서 넥스트 칩을 원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얘기 나온 김에 2차 전지 쪽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오늘 시장 안에서 2차 전지 쪽 진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은 2차 전지 쪽인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2분기 때 테슬라 판매 데이터가 올라왔다고 해서 2차 전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는 얘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테슬라는 판매 데이터가 올라온 게 저가형 수준입니다. 이게 중저가형 판매 데이터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배터리 가격도 마진이 줄어들고 양극재 자체도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테슬라는 중국과의 BYD와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계속 중저가형을 붙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진 자체가 살아나기는 쉽지는 않다. 흔히들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IRA 폐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투신 자체가 살아나기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7월 말쯤에 에코프로 BM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긴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고 하반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GM도 마찬가지고 포드도 연간 20만 대 이상의 판매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5만 대 이상도 전기차를 판매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생각보다 쉽지를 않고 만약에
북미 시장에서 우리가 결국 계속 시장을 그쪽에 놀아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도 하나 공약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나라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우리는 시장에서 생각 안 해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업황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라는 부분 2차 전지 쪽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고수익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우, 덕분 잘 보냈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난주에 약간 목이 잠기 있으셔가지고 걱정이 좀 됐는데 오늘은 좀 높은 텐션으로 한번 잘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실까요? 로봇주 형님 먼저. 로봇주 언제 가지고 오시나 궁금했어요. 강태공 전문가가 보는 로봇주의 전망은 어떤지 정말 오늘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뭐 일단은 여기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실 뭐 AI, 인공지능, 뭐 AI 반도체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엔비디아발 모멘텀을 가지고서 AI로서 굉장히 많은 수급을 지금 붙이고 있긴 한데 예전에도 얘기했던 게 이 AI에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인공지능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처럼 이제 로봇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로봇이 완성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 로봇 산업 지금 현재 일상에 있어서 로봇이 많이 이제 적용된 건 맞지만 이 먼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더 많이 적용이 돼야 돼요. 사실 뭐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사람이 이제 일거리가 없어질 만큼 모든 거를 로봇이 대신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공장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이제 뭐 우리가 예전에 뭐 가정부 뭐 이런 표현이라고 이런 직업이라고 하면은 네네. 이런 직업이 없어지고 이제 가정용 가사 도우미 로봇이 또 생기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이란 영역은 먼 미래를 본다 하더라도 더 성장을 하면 했지 지금 절대적으로 죽을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주워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큰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모멘텀 수혜주들 한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망은 확실하니까 조정이 올 때마다 좀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요즘에 또 주가가 워낙 요동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어떤 투자 모멘텀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굉장히 핫한 종목이고 기본적으로 사실 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인 만큼 아마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에도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키워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주가 급등 모멘텀이 됐던 뭐 바켓 이 합병 모멘텀도 있고 이제 이 뭐 P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협동 로봇 관련돼 있는 반사익 모멘텀도 있고 뭐 매집 이후 강한 상반 기대다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뭐 내용 먼저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두산 바켓에 대한 부분은 이거 합병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합병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이미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분들은 없을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두산 바켓이라는 이 기업을 왜 합병을 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으로 좀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북미 시장 자체에서
이 브랜드 파워가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두산 바켓이라는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인공지능 시대의 전환이 가장 빠른 북미로서의 이런 두산 로보틱스가 진출을 하겠다. 뭐 이런 사실 너무 표면적인 이유는 그래요. 아마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우리에게 호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두산 바켓이라는 기업이 진짜 알짜배기로서 굉장히 이제 현금이 좀 이제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기업 까보면 아시겠지만 적자 기업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시가총액도 크고 굉장히 매출도 잘 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지금까지는 적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산 바켓이라는 이 기업, 두산 바켓이라는 이 그룹을 자회사로서 이 현금이 많은 기업을 이제 편입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8월에 이제 나오는 이제 MSCI 지수 편입을 위한 좀 이 노림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이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MSCI 지수 편입하는 데 있어서 이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뭐 할 수 있다. 이 현금이 많고 짱짱한 이 좀 큰 덩치가 큰 두산 바켓을 밑으로서 끌어안음으로써 재무적인 부분이 모두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적인 부분의 해소와 함께 두산 바켓이라는 이 자회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아무래도 이 MSCI 지수 편입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 있고 만약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효과만으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뭐 아마 이 로봇으로서의 이 새로운 이 형님으로서 대장주로서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를 조심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여러분들 좀 알겠지만 이제 협동 로봇 뭐 P 시리즈 연내 공개라고 하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제 협동 로봇 관련된 이런 사업 이런 것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 로봇에 대한 시장 사실 뭐 지금 뭐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이런 조금 수급이 조금 분산된 부분이 있지만 원래 로봇으로 본다라고 하면 협동 로봇이 조금 더 빠르고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던 추세였기 때문에 로봇이라는 게 사람처럼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람처럼 뭐 생긴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우리가 이제 뭐 치킨집이나 뭐 식당 가면은 기계 팔만 있고 팔 하나 이렇게 네. 움직이는 로봇들. 네, 그런 로봇이기 네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좀 이제 기술력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게 지금 북미 최대 규모 이제 자동화 기술 로봇에서 전시에 이제 오토메이트에 참가해가지고 이 신제품을 공개했는데 그 신제품이 이제 뭐 P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P 시리즈에 대한 이 물류와 뭐 물류라든지 운송 과정에서 물건의 팔레트에 있어서 뭐 정렬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협동 로봇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연내에 또 공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북미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이 영역에서 지금 당장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로봇을 파는 것보다 북미 시장에서 당연히 더 이 로봇을 판매했을 때 기대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기대치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 자체는 지금 북미를 너무 그냥 대놓고 공략한다라고 보시면 좋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산 바켓이라는 이런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의 힘을 입어가지고 뭐한다 협동 로봇 P 시리즈를 이제 북미에 연내 공개한다라고 하면은 이 역시도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의 이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 탄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 관련해서도 이 두산 로보틱스를 보면 좋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뭐 협동 로봇만 하느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제 휴머노이드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이 투자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제 과거에 두산 로보틱스가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서 이제 이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서 이런 휴머노이드 관련돼 있는 기업을 인수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모멘텀이 또 나와준다라고 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도 이제 모멘텀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충분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매집 이후에 강한 상반 기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차트적인 부분으로 좀 보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트를 보고 좀 설명드린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이 많은 분들이 사실 상장하자마자 뭐 이거 10만 원 가네 뭐 100만 원 가네 뭐 진짜 뭐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두산 로보틱스라는 이 주가가 진짜 다이렉트로 거의 상장하자마자 거의 반토막 이상 빠졌습니다. 네네. 반토막 이상 빠지다가
꾸역꾸역 끌어올리면서 지금 거의 한 300% 정도 10만 원대 돌파가 나와준 추세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매집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다른 걸 보는 건 아니에요. 뭘 보냐고 하면 이런 박스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을 맞고 지켜주고 저항을 맞고 지켜주고 다시 저항 맞고 지켜주는 이런 구간을 박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예. 이런 박스 구간대 매집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구간대에서 물량을 모아가주는데 지금 이 급등이 나온 자리가 어디냐? 지금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하방 추세가 돌파하고 나서 뭐 이렇게 보셔도 하방 추세 돌파라 볼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하방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지금 다이렉트로 거래량이 터지고 지금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급등 나온 캔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산 바켓이라는 기업과 합병하겠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 자, 보면은 사실상 이렇게 무거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업이 거의 상한가 갈 정도로 맞아요. 상한가 정도로 정말로 두산 바켓이라는 모멘텀 절대 적은 게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지금 사실상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락이 있어서 벌써 모멘텀이 끝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멘텀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대가 과거 이제 박스 구간의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을 돌파하면서 이 구간에 사실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위험한 자리도 아닐 뿐더러 지금 뭐 보면은 과거에 이제 고점 때 이 구간에 당연히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딱 이렇게 이 하단과 여기 고점을 연결하면 대략적으로 10만 원, 한 10만 원 근방,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9만 5천에서 한 10만 원 근방 정도가 뭐가 된다. 이 여기 최고점에 물렸던 사람들의 거의 평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물량을 소화시키고 빠지는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주식에서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갭을 띄워놓으면요, 갭을 메꾸러 가는 성질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왜 이렇게 빠지나요? 무슨 악재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데, 악재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이 개인들의 이미 최고점 물려있던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갭을 띄우는 자리에서 이미 갭 하락 여파도 우리가 충분히 갭을 메꾸러 가는 구간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 10만 원 이하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뭐 주워 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라면은 이 갭을 메꾸는 자리를 좀 생각해서 하면 9만 원 뭐 아래서도 뭐 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거 뭐 지금 굳이 9만 원까지 입을 벌리고 있었다가 또 매수기를 안 주면은 그것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뭐 보처병, 정찰병 개념으로다가 9만 원 아래로도 10만 원 아래로 뭐 접근하시면서 뭐 한 9만 원 아래로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매수가는 10만 원 아래는 크게 부담은 없는데 뭐 9만 원대에도 한번 기회가 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저는 사실 9만 원대가 저는 더 좋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목표 가격은 아마 이제 10만 원대로 잡으면 이게 지금 여기서 신고가가 과거에 12만 원이었지만 네. 만약에 여기서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한 번 더 치겠다라고 하면 한 50% 정도 더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한 15만 원 정도 목표가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상에 이거 아까 이미 바닥 대비가 3만 원 대비해서 한 4배 정도가 오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만 원대를 깬다라고 하면은 하락 조정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그냥 7만 원 손절가로 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9만 한 4천 원, 5천 원 정도에서 지금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0만 원 아래에서는 그래도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강태웅 전문가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볼까요? 자, 로봇주 아우 먼저. 조금 전에 형님이었잖아요. 이번엔 아우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 보죠? 뭐 사실상은 이제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 과거에는 오히려 형님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주가만 본다라고 하니까 그 상승폭, 그러니까 뭐 500% 올랐다, 1000% 올랐다, 뭐 이런 상승폭만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기업이 형님이어야 맞다 생각하고 있지만,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업의 크기, 뭐 시가총액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오히려 이제는 좀 아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 종목 이 종목 정말 크게 갔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도. 예. 자,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휴림 로봇.
차트를 보면 사실 계속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어떤 투자 모멘텀을 발견하셨을까요? 사실 뭐 어떤 투자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로봇이라는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다 보는 게 좋습니다. 뭐 우리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이 뭐뭐 그 제약 바이오 대파동일 때 뭐뭐 제약이라든지 뭐뭐 젠이라든지 뭐뭐 H&G 뭐 헬스케어 이게 붙어 있으면은 그냥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다가 안 중요하고 그냥 뭐 한다가 다 같이 그냥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사실 로봇주가 또 움직인다고 하면은 사실 이름에 이제 로봇을 안 넣어놓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기업에 로봇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한 수급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로봇 관련돼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이제 시장 상승을 기다린다고 하면은 과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만큼 지금 충분히 또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아마 키워드를 본다라고 하면 또 뭐 이 지금 충분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 키워드 좀 예, 바로 떴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고 일단 뭐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사실 좀 안 이게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인데 뭐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앞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좋은 영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공정에 로봇을 도입한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게 스마트 팩토리. 이제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로서 로봇을 도입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무인 공정 로봇 테스트를 진행하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 이런 삼성전자 이 지속적인 이 로봇 관련돼 있는 이 수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종목들 사실 지금 이 로봇주에 대한 이런 강한 상승도 이어졌던 게 역사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뭐였다? 원래는 이제 로봇이라는 테마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습니다. 사실상의 로봇이라는 테마가 형성이 될까 말까다가도 안 움직였던 게 그나마 자꾸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게 테슬라였거든요. 이제 테슬라의 이제 머스크 CEO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과거에 이제 마스터 플랜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 테마를 탔던 거지 사실 로봇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작년처럼 크게 올라가야 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로봇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삼성전자가 뭐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의 지분을 이제 확보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을 건드리는구나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로봇 테마 열풍 불면서 정말로 크게 갔습니다. 오히려 테슬라의 이런 이 마스터 플랜과 함께 휴머노이드보다 더 크게 올라갔던 게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이었고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지금 뭐 할 수 있다. 삼성전자 역시도 이 반도체 공정 공정 로봇 도입 관련해 가지고 이 로봇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만 여기서 휴림 로봇이 아마 그 최근에 이제 뉴스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누가 뭐 한다 했을 때 같은 로봇주에도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지만 딱 움직이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삼성전자가 이런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세 번째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로보택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뭐 원래는 8월에 이제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미뤄졌는데 어쨌든 이게 뭐 테슬라의 로봇 택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뭐 지속적인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고속도로에서까지 운행 테스트를 뭐 한다 이야기가 나올 만큼 지속적인 이런 이 자율주행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자율주행 영역,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도 과거부터 이런 이 상방에 대한 이런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여기에 대한 이 자율주행 지금 뭐 오히려 빠졌을 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8월, 9월, 10월 이제 길어봐야 3개월입니다. 3개월 정도만 뭐 보유하셔도 충분히 더 큰 시세 차익 나와줄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휴림 에이텍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과 함께 다 합쳐버렸습니다. 그냥 액면병합으로 그냥 병합을 해버렸어요. 병합을.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 기업이 뭐 로봇 외에도 우리가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지 않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72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합니다. 네. 유상증자 결정을 하고요. 이게 지금 뭐 전혀 되겠지만 삼자 배정이 아니기 때문에 호재로 보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게 삼자 배정 같은 경우가 단기는 호재겠지만 오히려 장기로는 악재입니다. 어떤 특정 누군가가 이 물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던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악재라 보지만 이 주주 배정이라든지 일반 공모라든지 이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음에도 이 720억을 어디에다 사용할지 어떻게 투자를 굴리냐에 따라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원래 1,000원대 있었습니다. 1,000원대 있다가 뭐 삼자 배정 유증을 해버리면서 주가가 뭐 한 8배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8배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뭐 2배 이렇게 더 올라가는 이유가 이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유상증자 삼자 배정 호재로 올라갔다가 그 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갑자기 전구체에 관련되어 있는 이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전구체라고 하면 이제 2차 전지로 또 엮이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으로서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이 자금, 당장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거기에 대한 부분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또 시세 차익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차트로 보고 간다 하더라도 이제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진짜 대장주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예. 네. 근데 사실 근데 뭐 이때는 타이밍도 좋았던 게 환기 종목 탈피하면서 주가가 크게 간 것도 있긴 있습니다. 크게 간 것도 있긴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역사가 얘기해 주죠. 역사가 뭘 얘기합니까? 과거부터 지금 해당 구간을 터치하면 반등 나오고요. 터치하면 반등 나오고요. 터치하면 반등 나옵니다. 그럼 지금 자리도 터치를 했다. 그러면은 시간은 걸리더라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자, 지금 뭐 지금 추세도 본다라고 하면 이제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고 있어요.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또 강한 상방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자리도 뭐 얘기했지만 이 구간 여기서 지금 빠진 게 유상증자 때문에 여기서 빠진 거예요. 빠졌다가 지금 뭐 유상증자 물량 뭐 이제 지금 소화시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냥 뭐 급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2,500원 아래에서 여유롭게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2,500 아래에서 접근하시고 목표 가격은 4,000원 위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이 2,200원대 이탈하면 그냥 보내주시는 거 해서 2,2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은 휴림 로봇 충분히 시세 차익 노려보실 수도 있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로봇 쪽에서의 다시 한번 주도권에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바닥권을 터치하면 항상 이제 반등하던 그런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좀 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주 2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한번 묶어서 가져오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NTC인데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군요. 자, 작년 하반기 이후에 높은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의 진출이 순항하고 있고 자동차용 강화 유리 사업 수주 확대, 제품 다양화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 다 하나하나 궁금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일단 주목하신 이유부터 알려주실까요? 예, 일단 JNTC가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시장에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부분입니다. 근데 네. 유리기판 관련돼서 왜 관심을 갖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이제 미세화가 확대되고 HBM 같은 패키징 사업들이 각광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은 플라스틱에 대한 계열로 이제 판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 칩과 메인보드 사이에 있는 보드를 만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이 미세 공정을 상당히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유리로 기판으로 만들어서 대체를 해주면, 유리가 이제 표면이 상당히 매끄럽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열과 휘어짐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존에 있었던 패키징보다는 용이한 그런 패키징 관련된 부분 사업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외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2030년까지 약 1조 3천억 투자를 해서 26년에는 인텔과 그 엔비디아 쪽 CPU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2026년까지 양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25년대까지는,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시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로드맵이 가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G 이노텍도 유리기판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국내 이제 패키징 관련된 부분과 기판 관련된 업체들도 이제 관련돼서 뛰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SKC가 자회사 앱솔릭스라고 하는 회사에 이 여러 가지 기판 관련돼서 설립을 했었거든요. 앱솔릭스라고 하는 회사를 SKC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유리기판만을 전문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21년에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도 역시 이제 ISC와 본격적으로 양호한 그 기판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YC캠은 이제 반도체용 유리기판 핵심 소재 3종을 개발했고, HP 테크놀로지도 유리기판 관련돼서 이제 검사 장비, 리페어 장비를 이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JNTC는 어떠한 그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이제 유리로 된 글라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이미 전장 쪽,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이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미 유리기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글라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판 및 패키징 업체들과 유리기판 관련돼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계속적으로 뭐 협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파일럿 라인뿐만 아니라 이 양산 라인까지 구축을 하면 내년 정도에는 조금 빠르게 좀 양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그런 의미로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영위하던 유리 관련 사업에서도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고, 하지만 또 유리 기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또 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 리포트 내용은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바이 유지를 했고요. 33,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전문적으로 이제 뭐 보시면 안정적 실적 성장 및 유리기판 사업 순항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NDR 후기 3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D 커버 글라스 쪽 사업은 예상보다 저조 예상하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로 갈수록 어느 정도 안정적인 뭐 성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용 강화 유리 사업 관련돼서는 이 모델 3개 정도에서 원래는 그 탑재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4개 모델로 양산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서 계속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반도체용 유리기판 관련된 사업인데, 이제 선행적인 투자를 단행을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4년 3분기에 투자 검토를 완료할 거고, 그리고 4분기에 투자 집행을 시작을 해서 25년 상반기까지 제품 양산을 위한 공장을 준공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서 25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고객향의 매출이 가시화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 제품 다양화, 그리고 수익선에 대한 개선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2분기 예상 실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1,088억, 그리고 영업이익 205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 봤을 때 이게 엄청난 수치입니다. 95.8%와 404%가 증가했다라는 것만 해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올해 예상 매출 실적도 역시나
매출 61.7% 증가할 거고 이익 수준에서 315%가 증가를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안정적인 스마트폰 사업과 더불어서 자동차에 대한 수주가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성장적인 동력을 유리기판 쪽으로 빠르게 확산을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할 거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리포트에는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가 그 수치가 리포트에 제대로 담겨 있고 그리고 향후의 어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인사이트가 담겨 있는데요. 자 리포트 밖에 있는 투자 포인트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이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수혜가 동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2년간 부진했던 중화권 이 고객사들의 부품 내재화로 인해서 스마트폰이 회복세에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중국 업체들이 미국 관련된 업체들의 부품을 만들어서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이 미국사들이 부품을 공급을 하지 못하니까 제품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내재화를 해서 부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중국산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기업들의 스마트 글래스를 공급을 했던 업체들이 동사 쪽에 수출 관련된 부분으로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어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이 동사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중화권에 대한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장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전장 쪽 자동차 디스플레이 쪽 보면 이 디스플레이가 계속 커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대부분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9인치 관련된 디스플레이가 약 7,800만 대로 29% 매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동사는 이제 스마트 글라스를 유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 9인치 이상 되면 이 PI 필름 이 필름 쪽보다는 이 유리기판 쪽 관련된 매출 이 부분이 상당히 내구성이 좋아서 이쪽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인치 이상이 되면 디스플레이 커버가 이제 PI 필름에서 이 유리기판 쪽으로 계속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형 유리기판도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라믹 글라스에 대한 도입 기대인데 기존에 이제 휴대폰 같은 거를 보시면 이제 내구성이 하이엔드 폰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강화 유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강화 유리보다 조금 더 3, 4배 정도 그런 이제 그 높은 내구성을 지니고 있는 수익성이 높은 그런 강화 유리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엔드 폰에서는 이 세라믹 글라스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대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주가가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차트를 잠깐 봤더니 6월 중순에 급등한 이후에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33,000원 제시했는데 자, 팀장님께서는 이 적정 목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충분히 그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 올해 예상 실적으로 보면 그 주가 26,1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PER 17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17배 정도 수준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면 1차적인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를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3만 원 정도 보시고 추가적인 목표가를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주가가 이제 33,000원을 찍고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33,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3만 원을 유지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33,000원을 돌파를 하면 일단 한 4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실적보다 내년 실적이 역시나 좋아지는다는 걸 감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만 원을 이제 뚫은 이후에 그 부분을 지지하느냐 그리고 33,000원을 뚫느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향후에는 4만 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진 시스템이고요. 상상인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ESS 그리고 통신장비 부품 생산,
반도체 장비 부품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올해 실적이 상저하고 흐름이 전망이 된다. 4분기 ESS 고객사의 매출이 집중된다. 자, 목표가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ESS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가져오신 것 같은데 자, 업황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이게 ESS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냐면 IDC 센터, 이제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많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전력이 많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대체하기 위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뭐 RE100이나 여러 가지 뭐 트렌드적인 부분으로 대체 에너지를 이제 100%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제 트렌드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한 몫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NE 리서치라고 하는 그 리서치 업체에서는 ESS 관련돼서 이제 수요 급증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약 12조 8천억 정도 시장인데 이게 35년 정도 가면 110조 시장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뭐 예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뒷받침을 하면 ESS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글로벌 정부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ESS 쪽을 뭐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장기 ESS 로드맵을 구성을 했고요. 2030년까지 장기 ESS 비용을 90%까지 감축하겠다. 그리고 이제 신축 주택 가정용 ESS를 만드는데 설치 권고하는데 100% 보조금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 관련돼서 감소 정책 확대로 인해서 ESS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도 ESS 산업 관련돼서 육성 방안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ESS 관련돼서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국내 쪽에서는 그러면 어떤 게 왜 기대가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이제 중국향 ESS 쪽 관련된 매출이 국내 쪽 관련된 업체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국내에서는 ESS 배터리 쪽 관련돼서도 확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국내 쪽에 대한 ESS 대체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2차 전지 쪽 배터리 관련된 업체로도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걸로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우리가 흔히 이제 댐에 비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댐이 물을 가둬놨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이 ESS도 에너지를 잘 모아뒀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주목받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에 담겨 있는 수치들을 좀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ESS 다음은 반도체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리포트를 썼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상저하고 패턴 예상이 된다. 예, 동사는 이제 금속 가공 관련돼서 생산 라인 수직 계열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소비까지 그리고 수주까지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틀로 보면 ESS와 이제 통신 장비 사업으로 중심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장비나 전기차 부품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매출 기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ESS가 62%고요. 반도체 장비가 10%, 전기 자동차 배터리 부품이 9%, 그리고 통신 장비 9%, 기타 9%로 매출 구성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24년 매출액이 1조 3,300억 정도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596억인데 이게 이제 전년 대비해 봤을 때 226%가 증가된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엄청난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2분기에 대한 매출액도 결국엔 3,100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356억으로 흑자가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ESS 관련된 부분인데요. ESS 관련된 부분이 왜 이렇게 높아지냐?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중국향 부분이 국내 쪽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향을 주로 이제 ESS 향의 가장 크게 이제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 플로런스라는 회사와 그 포웨인 같은 그런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들이 이 중국향 매출에 대한 부분을 국내 쪽 서진 시스템으로 계속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역시 뭐 정치적인 이슈가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SS 다음은 반도체라는 주제를 뭐 쓰고 있는데 ESS가 이제 안정적인 매출과 신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다. 라고 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ESS 매출이 7천억과 그리고 25년에는 1조 원 이상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로런스의 실적 발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25년도에도 약 30% 이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 ESS 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좀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대신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포인이나 플로런스 말고도 이 하니웰이나 GE 같은 쪽에도 이제 공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기존에는 이제 램 리서치 쪽에서 증착 장비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이송 핸들러 관련 장비로만 공급이 됐었는데요. 내년부터는 KLA나 ASML 쪽 관련돼서도 신규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대목입니다. 네, 자 올해 실적 안 그래도 탄탄한데 상저하고 흐름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리포트 바깥에 있는 투자 포인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리포트 바깥에 있는 투자 포인트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다이캐스팅의 전환 수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이캐스팅이 뭐냐면 이제 기존 용접보다 상당히 좀 차체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용접을 한꺼번에 하는 그런 용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당연히 원가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볍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동사가 보유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이캐스팅 관련된 부분에 수주를 올해 하반기부터 25년에는 본격적으로 양산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품 공급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이제 PCB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안테나 장비도 이미 수주를 했었던 공급 기대 이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 관련된 통신 장비나 안테나 장비도 동사가 수주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인데 그리고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인데 이 올해 이 상반기에 인적 분할을 일단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상장 적격 심질 심사에 들어가서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1년간은 이 부분에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제 무난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올해 4월에 1,769만 주 전환세차가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280만 주가 대표이사 물량이고요. 그리고 1,063만 주가 내년 6월까지 이제 3만 2천 원에 이제 대표이사가 재매수 풋옵션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주식 수는 43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상상인증권의 목표가는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네. 서진 시스템의 목표 적정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실적을 보시면 이제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주가는 뭐 미리 올라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올해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을 동사는 이제 1,600억 정도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기존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당기순이익이 더 떨어진다라고 보면 PER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11배인데 그런 부분에서 순이익이 더 떨어지면 PER은 11배 이상이 될 거다. 한 12배나 13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도 지금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차 목표가는 한 35,000원 제시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뭐 4만 원 이상까지도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세가 내년에도 역시나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동사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탄탄한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기업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너무 궁금해서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트럼프 이슈가 지금 이 경제계를 다 덮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거 말고 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안 좋아지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여쭤보고 뭐 싶어요. 친환경 뭐 전기차 관련돼서도 뭐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진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제 그 지금 이제 트럼프 후보나 교집합적인 부분으로 좀 같이 보고 있는 산업은 일단 뭐 누가 되든 상관없이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전력, 발전 뭐 이런 쪽은 계속 좀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ESS나 발전, 변압기 그리고 뭐 전선 관련된 부분은 뭐 계속 관심을 올해 좀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까지도 알찬 정보를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자, 손창현 팀장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사왕 함께 하시죠. 자, 오늘은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어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입니다.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연설 도중 암살 시도 사건의 수혜 종목으로서 주목을 받을 만한 기업입니다. 일단 최근 증시는 미국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보다는 개별주들에 좀 더 관심이 쏠리는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사건이 터졌을 때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굉장히 많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주말 사이 가장 먼저 해당 사건이 벌어지자 움직였던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미 과거부터 트럼프 지금의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는 대선 주자죠. 대선 주자인 트럼프가 현재 비트코인과 관련된 지지 발언을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수혜 종목으로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암살 사건이 벌어졌는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 이미 분석을 보셨겠지만 이런 암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대통령이 대선 선거 시 좀 동정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해당 비슷한 사건 이후에 지지율이 굉장히 빠르게 치솟으면서 거의 모든 주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상대방인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들어서 조금 컨디션이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반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임하신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수익 정도는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그리고 가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뭐 이거 정말 이제 주식 메이저가 아니고 좀 애매한 자산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미국에서 ETF 승인이 났다는 것은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많은 부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요. 사용 용도로 생각하면 뭐 다양한 사용 용도가 있겠지만 국제 간 거래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고 국가 간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없어질 가능성이라는 그런 건 굉장히 낮다. 안정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 유동성이 풀리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기 자산의 한 5에서 10%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우리 기술 투자 어디 가격에서 사면 좋은지 차트 보면서 가격 라인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건 장기 평선을 모두 다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보시면 역배열자리 구간에 들어갔다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오늘 60일평선, 120일평선이 전부 다 지금 이제 돌파가 나오는 모습들 나와줬거든요.
현재 자리에선 전 단기 상승세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전고점 라인까지 가기에는 꽤나 높습니다. 가격 라인이 너무 높지만 단기 상승이 조금 더 나온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 자리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8,300원짜리 매수 사인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자리는 9,300원짜리를 조금 높게 직전 고점 부근입니다.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7,800원 라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꼭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 중장기적인 관점은 아니고요. 사실 근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라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수익권 들어가시면 분할 매도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강조해드리면서 해당 종목 우리규수 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에 대한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재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진 전문가의 종목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죠.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면서 수혜주 찾기에 시장은 주목을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선 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가 과거에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포지션을 보이면서 이에 따른 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9,300원, 손절가 7,8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유사를 하던 중에 뒤에 이 피격을 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 뭐 다른 쪽도 다쳤다고 하지만 실제 이 방탄조끼라든가 입고 있다 보니까 실제 피가 난 부분은 귀 쪽 한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데 실제 과거에 1981년도에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후보가 유사를 하다가 사실 이 총살 이슈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지율이 똑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암살 미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신의 의격을 피력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최근에 토론당에서는 이 바이든 현 대통령의 모습이 좀 불안해 보였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토론 하나 했는데도 최근에 사실 이 말을 잘못한다라든가 말을 더듬는다라든가 목소리가 안 좋다라든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 좀 강한 모습 보이다 보니까 당선 확률이 약 7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한다면은 인프라 관련된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관련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건설 쪽이고 저희는 한미글로벌이라는 기업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흔히 CM이라고 합니다. 건설 통합관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이슈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회사 오텍이 있습니다. 그 오텍이 CM이라고 하고요. 건설 통합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통합관리라는 거는 실제 이 부실공사라든가 아니 중간에 뭐 돈이 샌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좀 미리 해결해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사업비가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CM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에도 약 1,800조 정도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공항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투자를 해서 건설업을 올리고 그다음 실제로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해서 한번 부양을 시키겠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한미글로벌이 국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자회사가 있고 그럼 실제 CM 관리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과거에 네옴시티 이슈가 있을 때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네옴시티에 대한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더니 지금은 정말 많이 이 규모 자체가 하락한 모습 보였고요.
그럼 내용지수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무슨 이슈로 과거에 있었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으로 반등이나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사실 아직 뭐 이 후보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직 선거가 진행된 것도 아니지만 현재 확률이 70%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기대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시초가 이하로 그러니까 음봉이 나오면 저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까지는 지켜보시는 거고 내일부터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점에 최근에 이 19,430원 윗꼬리가 있거든요. 이 윗부분인 19,500원 라인 때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매물이 가장 많은 가격입니다. 적어도 이 가격은 지지받지 않겠느냐라는 가격이 16,500원 라인대고요. 애초에 주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가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자체가 높지 않지만 눌림목을 공략했을 때, 그러니까 음봉을 공략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한미글로벌,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에 지지율 상승, 그다음에 당선 확률 이슈에 수혜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니까 관심 갖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 역시 트럼프 관련 이슈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의 SOC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가 예상된다면서 이 한미 글로벌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9,500원 잡고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특징주 잡아보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유스탁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근원 PPI가 둔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그 안에서 그야말로 또 바이오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좀 선별적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ADC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ABL 바이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종가 매수해도 될까요?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건희 일치했네요.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한번 ABL 바이오 항상 꿈과 이 희망과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인데 생각보다 한 3만 원 근처만 가면 자꾸 내려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자, 일단 근데 그동안 쌓아왔던 이력들, 이중항체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 지금 확장시키고 있고 그동안 이제 많이 진행됐던 기술 수출들도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ADC 이중항체 ADC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1,400억 유상증자도 이제 성공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하고 나서 주가가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뭐 그 파킨슨병 관련된 치매 치료 관련된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ADC 관련돼서 충분히 이제 올해 기술 이전 계약이 하나 더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 이제 투자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7월 3일이었습니다. 7월 3일 그 설명회 이후에 기간 수급이 갑자기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앞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주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ABL 바이오 여전히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다. 네, 지금의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이슈에 대한 종목인데요. 자, 현대로템 현재 7%에서 9% 정도 사이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신고가가 또 나오고는 했는데 방산점은 좀 비싸다라는 좀 부담이 있거든요. 자,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도 일치하는군요. 자,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이슈가 있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 그렇게 못 갔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중에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트럼프 어떤 총격 사건 이후로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원래도 높긴 했습니다만 지금 70%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러우 전쟁이 좀 조기에 좀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중동 이슈도 제가 보기엔 빠르게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 어떤 위협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 대한 어떤 방위비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트럼프는 러우 전쟁이 더 길어지든 아니면 좀 일찍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을 아시아 국가 대표적으로 콕 집었죠. 한국과 일본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의 어떤 국방비 증가가 좀 늘어난다라면 충분히 현대로템 수주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폴란드 쪽으로 해가지고 K2 전차 수출 이슈도 좀 있었고요. 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만약 전쟁이 끝난다면 재건을 준비하겠죠. 네. 그와 관련해서 뭐 철도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우즈베키스탄 쪽하고 철도청하고 계약을 좀 맺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으로 해가지고도 재건 소식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현대로템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는 이제 에코플랜트 사업 부분인데요. 어쨌든 네. 이제 현대차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인도라든지 뭐 멕시코, 뭐 미국이든 공장을 지을 때 현대로템이 직접 참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인도 공장 증설에 대한 어떤 수혜를 현대로템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뭐 방산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철도 또 현대차 그룹의 투자 확대에 대한 어떤 수혜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약간 방산주에만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좀 못 올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오늘 윗골에 나오고 있지만 네. 이번엔만큼은 한 44,000원, 45,0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월가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두고 이제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당선에 따른 수혜주 관련된 이슈들 좀 점검을 해봤고요. 뿐만 아니라 철도 쪽 매력까지도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 로템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원전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도대체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를 앞두고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진 역시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갈렸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실은 이제 원전 관련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또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주가는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수주가 안 된다 그러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선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갈 수 있겠느냐는 어떤 기대와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일단 수주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통 체코 수주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폴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지속적인 어떤 원전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이번에 수주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두면서 그 다음번의 수주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주가가 차익선 매물보다는 좀 덜 오른 기업들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우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전 개측기 관련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체코 원전을 수주를 하게 된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련돼서 수주를 많이 가져갈 거라 전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개측기는 우진 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좀 아직은 주가에 덜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좀 매출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미국 쪽하고도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미국이 원전 지원법의 상원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전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원전 말고도 산업용 온도 센서 계측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한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온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진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꼭 원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어떤 실적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 그래서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감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종가 베팅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원전 쪽 말고도 다른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은 왜 X 주셨어요? 너무 비싼가요? 아니 지금 원전만 우진 회사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쪽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삼성전자용으로도 실적 나올 수 있고 지금 예상 실적 대비해도 주가는 싸기 때문에 충분히 종목은 매력적인데 네. 지금 올라가는 거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 원전만 보고 달리는 거기 때문에 원전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사서 그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있을 것이냐. 근데 오히려 수주가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수주가 되면 또 빠지겠죠. 세론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오히려 사시는 게 낫다. 예,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원전주들 흐름을 보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처음에 원전 수주했을 때도 세론 나온 후에 그 뒤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너무 불확실성이 클 때 조금 더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원전 수주가 확정되고 나서 그날 사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X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우진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유럽 소재 선사와 컨테이너선 6척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난해 매출액의 15%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종가 매수 어떻게 하실지 두 분 의견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도 일치를 했습니다. 자, 이건희 네. 대표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조선업 중에 뭘 사느냐의 문제지 사실은 조선업은 하나씩은 이제 가져가시는 게 지금 좋은 시기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들이 다들 올라오고 있고 안 좋았던 수주 물량들은 정리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지금 양질의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 올해는 한 3천억 순이익으로만 한 3천억 이상 수익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대중공업이 매력 덩어리라는 건 뭐냐면 현대중공업 지금 오늘 컨테이너 수주 한 것도 있죠. 최근에 6척 수주했다고 하는데 네. 컨테이너 수주는 오랜만에 좀 보실 거예요. 아마 최근에 거의 컨테이너선을 중국에 다 뺏겼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진짜 매력은 현대중공업 안에는 엔진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 엔진 사업부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 결국에 현대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기업들이 HD 현대중공업에 있는 엔진을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거는 MRO 관련된 사업 관련돼서 사업자 지위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조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얼마를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미국 군함이라든지 이제 관련된 미국 관공서 관련된 선박들에서 MRO 사업을 참여하면서 플러스 알파의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는 당연한 거고 앞으로 지금 성장성도 여전히 좋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고점에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월봉 연봉 보면 이제 막 고점을 경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충분히 더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이 그동안 가져가던 컨테이너선에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엔진 사업부를 가지고 있고 또 MRO 사업의 그 참여 자격까지 획득한 여러 가지 매력 덩어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유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조선주에 대해서는 조금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실적 지금 보면은 현대중공업뿐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오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정 나오면 사야지 한데 조정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결국엔 2분기 실적이나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것이라면 지금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가 제일 쌀 수도 있는 위치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정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일단은 7월 말 혹은 8월 달까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상승을 좀 하더라도
좀 모아가신 전략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당연히 좋을 것이고 향후 성장성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지금 가격이 가장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 주셨고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조선기자재단으로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선업 좋다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면서 기자재단 안에서도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1승도 오늘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1승 참 회사가 예전에 조선기자재 공부해 보시면 네. 되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오, 뭐 분뇨 어떤 처리 거요? 장치부터 시작해서 배에 들어가는 분뇨 처리 장치도 만들고요. 뭐 스크러버 그다음에 LNG 기화 설비 그래서 선박 내에 들어가는 이제 화장실 이런 것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는데 주로 이제 세진중공업만 크게 좀 많이 보시죠. 근데 1승도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는 회사고요. 환경장비 그다음에 LNG 관련된 특수 소재들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히려 최근에 조선기자재들 많이 올라왔는데 전 안 올라와서 지금 유창희 대표님이 이거 추천하신 걸 보고 야 이거는 진짜 좋다. 네, 지금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기자재가 항상 좀 늦게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늦게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앞단에서 전방 산업이 좋기 때문에 1승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좀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가는 지금이 참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안에서의 기회, 또 기자재단 안에서 1승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뇨 처리 관련해 가지고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LNG 제기화 장비 쪽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이쪽 시장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관을 통해 가지고 LNG 관을 통해서 LNG를 공급을 받았다면 러우 전쟁 때문에 이제는 배로 받기 때문에 이 제기화 설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1승 같은 경우는 해상, 육상 모두 설치가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어쨌든 에너지 투자 쪽, 전통 에너지, 뭐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쪽에 대한 규제가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1승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캐나다 쪽으로 해가지고 LNG 제기화 수주를 좀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1승이 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주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저렴하지 않나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승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재 시간 3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후장 들어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오르고 하이닉스는 밀리고 투자자분들이 이거 왜 이러지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채팅창에도 관련된 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건희 대표님, 우리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뭐 과하게 빠졌죠. 네. 그리고 뭐 미국의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서 빠졌는데 그쪽은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도 저평가 영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사업 부분들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같이 붙은 것 같은데 오후에 특히 많이 올라온 거는 하이닉스가 오히려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고 삼성전자는 뭐 갑자기 올라왔는데 수급이 좀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중국 법인 같이 관련해서 뭐 회계가 뭐 제출이 안 됐다부터 여러 가지 좀 루머가 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오보다라는 게 지금 나왔고요. 오보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되면서 플러스로 전환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하이닉스는 종가 매수 기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오늘은 더 이상 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부터도 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은 뭐 이렇게 흐름이 빠질 때마다 모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따가 또 자세히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시장에서 핫한 섹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썰들이 난무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눌릴 때마다 물량 모아가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결국엔 삼성전자 쪽에 최근 실적을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직은 삼성전자의 시간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빠르면은 이번 달 중에도 HBM, 퀄텍스 통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주가의 하락을 방어해주는 역할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가고 싶어도 좀 못 가는 이유가 아직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적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엔비디아도 반등을 주려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또 크게 조정이 나오면서 제자리 걸음을 보여주면서 횡보 한 120달러, 130달러 중심으로 횡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또 부담스러워서 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엄마가 좋아 아빠 좋아 그 차이기 때문에 예. 두 개 동시에 매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삼성을 사시거나 하이닉스가 조금 조정이 나오면은 하이닉스를 모아가신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을 쫓아가는 전략보다는 한쪽에만 집중을 해서 매수를 해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차라리 두 개를 동시에 매수하는 것도 오히려 리스크 hedge 물론 이제 수익률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은 시장은 조금 아침에 좀 상승 출발했다가 조금 하락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 관련된 기대감들이 있는 뭐 에너지 그리고 인프라, 뭐 방산 이쪽에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또 금리 쪽에도 민감한 쪽 섹터도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한 하루가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수혜주가 강했던 오늘 시장인데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곤 시장 여기저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주식시장은 조기 대선 모멘텀을 반영을 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트럼프가 가상화폐 산업에 좀 더 우호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그야말로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바로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심화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강달러가 진행이 됐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출주 단의 동반 상승세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쪽 분위기 먼저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소폭의 강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키워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피해주와 수혜주의 희비가 극명하게 교차한 오늘 하루였는데요. 피해주로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 쪽은 좀 밀렸고 수출주들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음식료, 원전, 전선, 방산까지도 강한 상승세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이득에 좀 더 주목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 역시도 막판에 상승 탄력을 더해 갔습니다.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의 이 상승 반전이 지수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0.14%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2,860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오전장 방향성 탐색에 나섰던 코스닥 시장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바이오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수급적으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들은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0.3%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850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포인트,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SK 하이닉스는 왜 빠지지? 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썰들이 돌기는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 확인된 바 전혀 없다라는 점. 삼성전자는 2.7%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86,7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장중 대비해서는 낙폭을 많이 만회했습니다. 1.2%대 하락률 기록을 했고 앞서서 언급됐듯이 트럼프 피해주로 지목받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LG엔솔이 오늘 4% 가까이 밀렸는데요. 트럼프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에 따른 우려가 심화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 다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49%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에서는 기아차가 오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업체 모두 둘 다 하락을 했고요.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최근 미래 청사진을 제시를 했는데 오늘 주가 약세 쪽으로 방향 잡아갑니다. 1.5%대 하락률 기록했고 KB금융 1.4%대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가 모처럼 주가 반등이 조금은 나와줬습니다. 라인 야후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 지분 매각 조치를 사실상 철회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그래도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SDI가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LG화학이 2% 넘게 밀리면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I가 시장 컨센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근원 PPI가 좀 둔화됐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 일부 강세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조금 선별적인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알테오젠이 2%대 상승률 기록을 했고요. HLB가 0.59%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에코프로는 장 초반에는 부진하다가 그래도 5장 들어서 반등이 나와주네요. 1.5%대 하락 상승률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 장 확인해 볼까요? 다음 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0.7%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소부장단에서 종목들 하락합니다. 리노공업이 1.44% 하락률, HPSP가 2% 넘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라스트 빅딜 시간에 ADC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관련된 기술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주가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실리콘투는 2.5%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43,550원 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하루 종일 트럼프 얘기만 하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내일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트럼프 뭐 이런 이슈가 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불확실성 오히려 해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 중심을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전력기기나 트럼프 수혜주들을 찾아다니느냐고 바쁘실 필요 없이 네. 예, 오히려 앞으로 꾸준히 좋아질 쪽이 어딘가라고 생각해 보면 피해주도 아니고 실적으로 좋아질 쪽이 반도체, 뭐 조선, 바이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쪽 안에서 이제 좋은 종목들을 찾으셔서 좀 포트에 편입하시고 나머지 이제 뭐 트럼프 수혜주나 뭐 원전 관련주나 이런 쪽들은 조금 뭐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유창희 대표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조선, 바이오 이거는 이제 어느 쪽이 당선되든 네. 앞으로도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수혜주와 피해주라는 그 개념으로 좀 접근해 봤을 때 바이든, 트럼프 둘의 그 교집합이 되는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가 돼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 혹시 좀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교집합이라고 한다라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이죠.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거. 아, 예. 뭐 이 부분 관련해서 또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시면 좋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그 투자는 그건 다를 수 있겠죠. 뭐 바이든 IRA라고 해가지고
이런 좀 다른 것이고 또 트럼프는 또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다룰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공통사항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띈 것도 그런 거에 하나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공통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바이오 관련해서도 알게 모르게 좀 비슷한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트럼프는 그전에 집권을 했을 때 대형 제약사를 규제를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바이든 같은 경우도 약 가격이라든지 이런 헬스케어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은 가격 인하를 유도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제네릭을 잘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여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70%라고 나오긴 했지만 네. 내일 당장 대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민주당도 충분히 거기에 또 대응을 하면서 또 엎치락뒤치락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금리 인하하고 나서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차익선 매물이 나오면서요. 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하기 직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짧으면은 한 2달 정도,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우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또 공매도도 계속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우위의 시장은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 뭐 바이오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그 전에 못 샀다 싶으면 지금 변동성이 나왔을 때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좀 좋은 기업에 대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서 포트를 좀 모아 가신다라면 충분히 뭐 7월달 혹은 8월, 9월에도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기보다는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 여기에 방점을 두고 시장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유망 섹터 반도체, 조선, 바이오입니다.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